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자가 어떤 책인지, 장자를 어떻게 읽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자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장자의 글은 독자를 차원이 다른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 첫 단락부터 크기가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는 물고기와 새 이야기로 시작하며 호전몽, 조삼모사, 우물안 개구리, 수레에 맞서는 사마개와 같은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장자는 예술성과 문학적 가치를 갖추고 있어서 후대 산문의 발전에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심오한 철학서입니다. 따분한 내용도 제법 있고 그래서 끝까지 읽기에는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장자의 모든 글을 장자 혼자 쓰지는 않았으므로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서는 공자와 노자를 비판하다가 다른 부분에서는 그들을 높이기도 합니다. 사마천은 장자가 10여만 자에 이른다고 했고 사마천보다 약 170년 후에 태어난 방고는 한서 예문지에서 장자가 52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나라 당시에는 장자가 꽤 많은 분량이었지만 이것을 현재 우리가 보는 33편으로 정리한 사람은 위진시대의 곽상입니다. 곽상은 그때까지 남아있던 52편 가운데 내용이 억지스럽고 잡스러워서 장자 본래의 뜻을 벗어났다고 생각한 19편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중심사상을 꿰뚫고 온전히 잘 드러내는 부분만 뽑아서 4편 7편, 외편 15편, 좌편 11편 등 33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마천이 보았다는 외루어편과 항상자편도 이때 벌어진 듯합니다. 대부분의 장자 연구자는 장자 33편 가운데 4편 7편만이 사상이나 문체면에서 장자 본인의 작품일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4편은 각 편의 구조가 비교적 통일되어 있고 편마다 중심 주제가 있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외편과 좌편은 긴밀한 내적 연관성이 없고 4편에 대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외편과 좌편 중에는 확실히 후대 사람들이 첨가한 부분이 있겠으나 이런 일은 옛날 책에서 늘 있던 일입니다. 한편 영국 출신의 중국 학자 앵거스 그레이엄은 장자가 기원전 4세기부터 2세기에 쓰인 글들의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그는 장자에서 장자가 직접 쓴 글, 장자학파의 선집 등 5갈래의 사상 경향을 식별하여 저자 그룹을 확정하고 재배열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장자 4편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장자가 직접 쓴 글이 대부분이겠지만 외편과 좌편에도 장자의 글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특히 우화 가운데 주어가 장주인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자를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장자를 여러 차례 읽은 사람으로서 장자 독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자를 처음부터 읽기보다는 마지막 제33편 천하편과 제27편 우원편의 앞부분을 먼저 읽으라는 겁니다. 보통 동양고전을 읽는 분들은 장자 하나만 읽지 않고 논어, 목자, 도덕경 등 다른 책도 같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장자 천하편은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고대로부터 장자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상가들의 학설을 소개하고 평가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천하편은 시경, 서경, 역경 등 육아의 육경을 하나씩 간략하게 소개한 후 그들의 법도가 온 천하에 퍼져서 중국에 유행된 것이 제자백가의 학문이라고 했으며 성인과 군자를 좋게 볼 뿐만 아니라 육아사상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천하편의 저자가 평가한 사상가는 목적과 금골희, 송경과 윤문, 팽몽, 전변, 신도, 간융과 노담, 장자, 해자 등인데 이것은 고대 사상가들의 학설을 처음으로 소개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특히 묵자의 가르침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고, 현재 우리가 보는 묵자의 일부 편들이 왜 상중하로 나누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묵자의 제자들이 세 파로 나누어진 이후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대방을 그릇된 묵가라고 공격하는 경향이 장자가 살던 때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천하편에는 장자에 대해서도 기술해 놓았는데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장주는 공허한 이야기와 황당무계한 말을 하고 종잡을 데 없는 글을 썼는데 때때로 제멋대로이면서도 치우치지 않았고 한 가지에만 적용되는 견해를 내세우지 않았다. 세상이 침체하고 혼탁하여 올바른 이론을 펼 수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그때그때의 일에 따라 알맞게 하는 말로 모든 사물에 대하여 논하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로 진리를 논하고 다른 일에 빗대어 한 말로 광범위한 문제들을 얘기하였다. 만물을 거만한 태도로 내려다보지 않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으며 세속에 파묻혀 살았다. 그의 책은 굉장하지만 빈틈이 없어서 진리를 손상하지는 않는다. 그의 말은 복잡하기는 하지만 재미가 있어 읽어볼 만하다. 그는 자기 마음속이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위로는 조물주와 더불어 논일고 아래로는 죽음과 삶을 도외시하며 처음도 끝도 없는 자와 벗하고 지낸다. 그의 근본인 도는 광대하고도 탁 트였으며 심원하고도 자유롭다. 그의 사상의 요지는 조화되고 쾌적하여 위로 현묘한 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장자가 그때그때의 일에 따라 알맞게 하는 말로 모든 사물에 대하여 논하고 세상에서 중히 여겨지는 말로 진실을 논하고 다른 일에 빗대어 한 말로 광범한 문제들을 얘기하였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글을 쓰는 방법이며 각각 지언, 중언, 우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장자 우언편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일에 빗대어 한 말이 10분의 9 정도이고 세상에서 중히 여겨지는 말이 그 중에 10분의 7 정도이다. 그리고 그때그때의 일에 알맞은 말을 매일같이 한 것은 자연의 실상과 조화되는 것이다. 10분의 9나 되는 다른 일에 빗대어 한 말은 밖의 사물을 인용해서 도를 논한 것들이다. 그 중에서 10분의 7을 차지한다는 세상에서 중히 여겨지는 말은 사람들의 논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옛분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에 따라 매일같이 한 말들은 자연의 실상과 잘 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따라 무궁함으로써 영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비를 말하지 않으면 사물들과 조화롭게 된다. 장자 내용의 90%인 우언은 이솝 이야기처럼 우화의 형식을 통해 세상 일을 풍자하고 교훈을 드러내려 했고, 우화 가운데 70%인 중언은 옛날 훌륭한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통해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옛날의 훌륭한 인물 가운데 장자가 가장 많이 등장시켜 자신을 대변하게 한 사람은 공자입니다. 그때그때 일에 따라 알맞게 한 말인 치언은 장자 전체 내용 가운데 1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장자를 읽을 때는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가 하고자 한 말이 무엇인지를 짚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마천이 그랬던 것처럼 공자와 노자가 정말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기록하게 되고, 노나라 애공과 120년 뒤에 살았던 장자가 만난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됩니다. 장자에는 장자가 만든 가공의 인물도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장자를 읽을 때 천하편에 이어 장자의 서문에 해당하는 우언편의 앞부분을 먼저 읽으라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장자를 읽을 때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자가 비록 자유분방하게 말했지만 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았으며 세속에 순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장자의 내용 중에서 장자가 편견을 가졌다거나 시비를 가리려고 했거나
속세를 떠났다고 기술한 부분이 있다면 장자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